이 목걸이가 어떻게 가짜예요? 제가 직접 파리에서 사온 3억짜리란 말이에요. 고객님, 하지만 저희가 감정하기로는 가짜가 맞습니다. 그럼 다른 감정사를 불러요. 다시 감정하게. 그렇게 보석점 사장인 한성준이 당황해하던 찰나에 14살의 소년 태민이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되죠. 태민은 무언가에 홀리듯이 문을 열고 들어가 자신이 그 목걸이를 감정해보겠다고 자신있게 말하는데 당연하게도 다들 어린애가 무슨 일하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한성준 사장은 태민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봤죠. 그리고 태민에게 아버지의 성함을 묻는데 제 아버지는 보석감정사였던 김현수라고 해요. 뭐? 김현수? 그 전설의 감정사? 한성준 사장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태민의 아버지 김현수는 누구나 알아주던 보석 감정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한성준 사장은 태민에게 감정을 맡겨보게 되는데 과연 14살의 소년 태민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태민의 곁에서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2시 관악구 작은 원룸의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은서가 지친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왔죠. 편의점 유니폼에는 라면, 국물 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둠 속에서 태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서는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태민아, 아직 안 잤니? 내일 학교 가야 하는데. 태민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소년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쳤죠. 엄마 기다리고 있었어요. 배고프실 것 같아서. 작은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서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니? 은서는 태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온기가 가득했죠. 태민은 엄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엄마는 아무것도 안 힘들어. 은서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태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하루에 2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요.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태민은 책상 서랍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동전과 1,000원짜리 지폐들이 가득했죠. 3달 동안 급식비를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엄마 생일이야. 꼭 좋은 선물을 사드리고 싶어. 태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실 때처럼 엄마를 웃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민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채로 화려한 거리를 걷는 게 어색했지만 태민의 눈빛은 단호했죠. 여기서 엄마한테 줄 꽃을 사야 해. 제일 예쁜 걸로. 청담동 거리는 태민이 사는 동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창, 고급스러운 간판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화려했죠. 태민은 꽃집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루미에르. 금빛 글씨로 쓰인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보석점이었죠. 태민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아빠. 3년 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태민아, 이리 와봐. 아빠는 언제나 다정했습니다. 큰 손으로 태민의 작은 손을 감싸며 보석에 대해 가르쳐주곤 했죠. 진짜 다이아몬드는 빛을 특별하게 반사한단다. 가짜는 절대 이런 빛을 낼 수 없어. 우와, 신기해요. 우리 태민이도 나중에 아빠처럼 보석 감정사가 될래? 네. 저도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아빠는 태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며칠 뒤 빗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아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려는 걸 꾹 참았죠. 아빠가 그립다고 울면 안 돼. 엄마가 더 슬퍼하실 거야. 태민은 루미에르를 지나쳐 꽃집을 찾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자꾸만 느려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루미에르 안에서 나는 소리였죠. 이게 가짜라고요? 말도 안 돼.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민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어요. 손님, 진정하십시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이건 진품이라고요. 3억이나 주고 산 까르띠에 목걸이가 가짜일 리 없잖아요. 태미는 조심스럽게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질거렸죠. 가게 한가운데서는 비싼 옷을 입은 여자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파리 본점에서 구입했다고요. 여자는 벨벳 상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눈부시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었죠. 보석점 사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저희 감정 결과를 믿어주십시오. 이 목걸이는 그만 다른 감정사를 불러요. 당장 여자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태미는 그 목걸이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해.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목걸이는 분명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 빛의 굴절이, 각도가, 태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기요.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태민에게 쏠렸어요. 교복을 입은 중학생이 갑자기 나타난 것에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학생, 여기는 어린이가 올 곳이 아닌데.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뭐라고? 여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 목걸이를 보겠다는 거야?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태민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아빠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태민아, 진실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단다. 제 아버지는 보석 감정사셨어요.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죠. 태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사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아버지 성함이 김현수입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순간 사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김현수 감정사님의 아들이라고? 네.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봐도 좋습니다. 현수 씨는 제가 아는 최고의 감정사였으니까요. 여자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사장이 직접 나서자 어쩔 수 없이 목걸이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태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억짜리 목걸이를 만진다는 게 무서웠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빠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태미는 천천히 목걸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빛에 비춰보고 각도를 바꿔가며 관찰했죠. 돋보기를 빌려 세팅 부분도 자세히 살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제가 맞나요? 태민은 마음속으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목걸이는 태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교한 가짜입니다. 뭐라고? 여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태민은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까르띠에 다이아몬드는 빛을 받으면 무지개색이 선명하게 나타나요. 하지만 이 목걸이는 빛의 분산이 약해요. 그리고 태민은 세팅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프롱 세팅의 각도를 보세요. 까르띠에는 항상 65도로 정확하게 세팅하는데 이건 70도 정도 돼요. 미세한 차이지만 아빠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계속해보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각인이에요. 태민은 목걸이 뒷면을 가리켰습니다. 까르띠에 각인의 이 부분을 보세요. 진품은 가운데 선이 다른 선들보다 0.1mm 짧아요.
이건 그게 없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사장은 고성능 현미경을 가져와 직접 확인했죠. 맙소사, 이 아이 말이 맞습니다. VIP룸이 술렁였어요. 여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무릎에 힘이 빠진 여자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3억을, 가짜의 3억을 썼다니. 태민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장이 태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훌륭하네. 정말 아버지를 닮았구나. 태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한 남자가 VIP룸으로 들어왔습니다. 방금 그 분석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태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4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전 한성준입니다. 이 가게의 사장이죠. 아까 말을 나눈 사람은 매니저였던 것입니다. 한성준은 태민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방금 내가 한 분석은 전문가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야. 대단한데? 태민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김현수 감정사. 그분의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한성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내 아버지와는 몇 번 일을 같이 했었어. 정말 훌륭한 분이셨지. 태민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빠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 이름이 뭐니? 김태민입니다. 태민이구나. 몇 살이지? 14살이요. 한성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4살에 이런 실력이라니. 그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태민아, 혹시 우리 가게에서 일해볼 생각 없니? 네. 태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방과 후에 시간 날 때 와서 보석에 대해 배우는 거야. 물론 정당한 대가는 지불하고. 태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보석을 다시 만질 수 있다니. 아빠가 사랑했던 일을 할 수 있다니. 하지만 저는 엄마랑 상의해봐야 해요. 그래, 당연하지. 어머니 연락처를 주면 내가 직접 연락드릴게. 태민은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허락해 주실까?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민아, 어디니? 학원 안 가니?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엄마. 태민은 시계를 봤어요. 벌써 6시가 넘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바로 갈게요. 그런데 엄마. 응? 오늘 저녁에 할 얘기가 있어요. 전화를 끊은 태민은 한성준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제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 그래, 잘 생각해봐. 내 재능이 정말 아깝거든. 태민은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거리엔 어느새 저녁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꽃을 사러 왔다가 이상한 일이 생겼네. 태민은 작은 꽃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며 동전을 세어봤어요. 학생, 뭐 찾니? 카네이션이요. 제일 예쁜 걸로요. 어머니 생신이구나? 네. 태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작은 꽃다발이지만 마음만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민은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아빠, 저 잘했죠?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이 반짝였습니다. 아빠가 대답해 주는 것 같았죠. 태민은 꽃다발을 꼭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엄마 생일, 그리고 태민의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르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저녁 7시, 태민은 카네이션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엄마, 저 왔어요.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자. 은서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지만 어딘가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태미는 꽃다발을 등 뒤로 숨기고 부엌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어머. 은서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태민아, 이걸 어떻게... 석 달 동안 모았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분홍색 카네이션이에요.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민을 꽉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민도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얼마나 작고 여린지 새삼 느껴졌죠. 밥을 먹으며 태민은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말할지 고민했습니다. 젓가락이 자꾸 멈췄어요. 태민아, 무슨 일 있니? 엄마는 역시 눈치가 빠르셨습니다. 엄마,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태민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청담동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보석을 감정한 것, 한성준 사장님이 일을 제안한 것까지. 은서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안 돼.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엄마, 위험해. 3억짜리 목걸이를 만진다고? 만약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니? 전 실수하지 않아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서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빠 얘기는 하지 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저는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더 안 돼. 아빠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 은서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민은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보석 때문이야. 그 일 때문에. 은서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태민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태민 학생 어머니 되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안녕하세요. 루미에르 한성준입니다. 오늘 낮에 따님이 저희 가게에서. 은서는 핸드폰을 스피커로 바꿨습니다. 태민은 숨을 죽였어요. 아, 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잠깐만 들어주세요. 제가 직접 찾아뵙고 싶습니다. 태민 군의 재능이 정말 특별해서요. 필요 없습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태민 군은 천재입니다. 이런 재능을 묻어두는 건... 그만하세요. 은서가 소리쳤습니다. 제 아이는 평범하게 살 거예요. 보석 같은 건 다시는 만지지 않을 거고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태민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빠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과 엄마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부딪혔죠. 다음 날 아침, 태민은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어제 본 다이아몬드가 떠올랐죠. 아빠도 이런 기분이셨을까? 점심시간, 친구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태민아, 교장실로 와봐. 네. 태민은 영문도 모른 채 교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낯익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한성준이었어요. 안녕, 태민아. 사장님? 여기 어떻게... 교장 선생님께 양해를 구했어. 잠깐 얘기 좀 하자. 교장실 옆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성준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어제 전화 끊고 생각을 많이 했어. 내 어머니 심정도 이해해. 태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재능을 그냥 둘 수는 없어. 그래서 제안 하나 하려고. 한성준은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장학금 신청서야.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석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지. 태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성준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어제 내가 감정한 목걸이 주인이 소송을 걸었어. 판매자를 상대로 말이야. 그럼 내 감정이 결정적 증거가 됐어. 그 여성분이 10억 원을 보상받게 됐지. 태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내게 사례금을 주고 싶다고 하더라. 1,000만 원. 1,000만 원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엄마가 1년 동안 두 곳에서 일해도 그만큼 못 버는데. 이 돈은 내 것이야. 내가 번 거니까. 한성준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그래서 내가 직접 설득하러 갈 거야. 오늘 저녁에. 태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날 저녁, 은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준입니다. 은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또 오셨어요?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제발이요. 한성준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은서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차라도 한 잔 드세요. 거실에 앉은 한성준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현수 선배를 아십니까? 은서의 손이 멈췄어요. 왜? 그 사람 얘기를. 저는 선배님 후배였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3년간 일했어요.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배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한성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선배님이 돌아가시기 전 저한테 부탁하신 게 있었어요. 부탁이요? 태민이를 부탁한다고. 자기 아들이 보석에 관심을 보이면 꼭 가르쳐 달라고. 은서는 놀란 얼굴로 한성준을 바라봤어요. 현수 씨가 그런 말을? 네. 태민이한테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늘 자랑하셨죠. 은서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위험해요. 현수 씨도 그 일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다. 한성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그건 사고였어요. 태민이는 제가 지킬게요. 약속합니다. 은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지켜주실 수 있나요?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민이 들어왔어요. 엄마, 저와. 거실 분위기를 보고 말이 끊겼습니다. 태민아, 이리 와봐. 은서가 부르자 태민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엄마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엄마, 태민아, 너 정말로 보석 일을 하고 싶니?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부드러웠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들었어요. 네, 하고 싶어요.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도 위험할 수 있어. 알아요. 하지만 전 할 수 있어요. 태민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은서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언제 이렇게 컸을까? 아직 14살인데 눈빛만은 어른 같았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든지 들을게요.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 안 돼. 그리고 위험한 일은 절대 하지 마. 약속할게요. 태민이 환하게 웃었어요. 한성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와도 될까? 네. 방과 후에 바로 갈게요. 태민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태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너무나 기다려졌어요. 아빠, 저 이제 아빠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창밖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방과 후 태미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루미에르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와, 태민아. 한성준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오늘은 기초부터 배워보자.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성준은 여러 가지 보석을 꺼내놓았어요. 이게 뭔지 아니? 루비예요. 그래, 맞아. 그럼 이건? 사파이어요. 한성준은 감탄했습니다. 역시 현수 선배 아들이네. 기초는 다 알고 있구나. 수업은 계속됐어요. 태민은 스펀지처럼 모든 걸 흡수했습니다. 굴절개 사용법, 현미경으로 뇌폼을 관찰하기, 비중 측정하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벌써요? 태민은 아쉬워했습니다. 열정이 대단하네. 내일 또 오면 되잖아.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비싼 정장에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 왠지 무서워 보였죠. 실례합니다. 감정을 부탁하고 싶은데요. 남자는 가방에서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에메랄드 목걸이입니다. 진품인지 확인 좀. 한성준이 받아서 살펴보려는 순간 태민이 숨을 들이켰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잠깐만요. 태민이 나섰습니다. 그 목걸이, 뭔가 이상해요. 남자의 표정이 변했어요. 꼬마가 뭘 안다고? 하지만 태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위험하다는 본능이 온몸에 퍼졌어요. 이 목걸이는 만지면 안 돼요. 뭔가 잘못됐어요. 한성준이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그 진지한 눈빛에 무언가를 느꼈죠. 죄송합니다, 손님. 오늘은 감정이 어려울 것 같네요. 뭐라고?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가주세요. 한성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이를 악물고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후회할 겁니다. 차가운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갔죠. 문이 닫히자 한성준이 태민을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이상했어요. 한성준은 태민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그 남자 수상했거든. 정말요? 보석을 이용한 사기꾼들이 있어.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키려고 하지. 태민은 긴장이 풀렸어요.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을 거야. 하지만 겁먹지 마. 내가 있잖아. 한성준의 말에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태민은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은서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지만 아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 씨, 우리 아들 잘 지켜봐 주세요. 은서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태민을 꼭 안아줬습니다. 조심해야 해. 알았지?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태민은 엄마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4살 소년의 도전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매일 방과 후 루미에르를 찾았어요. 보석을 만지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한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한성준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박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박 사장이라 불린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제가 속았습니다. 50억이나 되는 보석들이 전부. 진정하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한성준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태민은 조용히 차를 준비했어요.
손님의 손이 계속 떨리는 게 보였죠. 제가 운영하는 백화점에 명품 보석 매장을 열었습니다. 6개월 전이었죠. 박 사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불가리, 티파니, 반클리프 아펠, 최고급 브랜드만 들여왔는데. 그런데요? 어제 본사 감사에서 전부 가짜래요. 쨍그랑. 박 사장이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민이 재빨리 조각을 치웠어요. 200개가 넘는 제품이 모두 위조품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박 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성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200개 전부요? 네. 거래처는 믿을 만한 곳이었는데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태민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죠. 제품들을 가져오셨습니까? 차에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잠시 후 커다란 박스 여러 개가 가게로 옮겨졌습니다. 태민은 숨을 들이켰어요. 화려한 보석들이 가득했죠. 목걸이, 반지, 귀걸이, 팔찌. 태민아, 내가 한번 봐줄래? 한성준이 물었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불가리 제품이었죠. 뭔가 이상해.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각인, 진품과 똑같아요. 하지만 금속 표면의 연마 패턴이 달라요. 불가리는 특별한 기법을 쓰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태민은 두 번째, 세 번째 제품을 살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사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뭔데? 이 위조품들, 전부 같은 곳에서 만든 것 같아요. 한성준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태민은 세 개의 다른 브랜드 제품을 나란히 놓았어요. 보세요. 브랜드는 다르지만 용접 부분의 미세한 흔적이 똑같아요. 돋보기를 건네며 설명했죠. 그리고 보석을 고정하는 프롱의 각도도 모두 72도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박 사장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조직적으로? 네. 대규모 위조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한성준이 주먹을 쥐었어요.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태민이 한 가지 더 발견했어요. 잠깐만요. 이것 좀 보세요. 반지 안쪽에 아주 작은 표시가 있었습니다. 뱀 모양이에요. 모든 제품에 똑같이 새겨져 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태민은 그 표시를 본 적이 있었어요. 어디선가. 이거 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성준이 태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디서 봤니?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분명히. 태민은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태민아, 오늘은 일찍 들어와. 뭔가 불안해. 네, 엄마.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박 사장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중요한 단서를 찾았어요. 도움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한성준이 대답했어요. 박 사장이 나간 뒤 가게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태민아, 조심해야겠다. 네. 이런 대규모 조직이라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한성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태민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죠. 그래도 진실은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하지만 안전이 우선이야. 두 사람이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태민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 일주일 전에 왔던 그 수상한 남자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성준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가게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태민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꼬마야.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네. 쓸데없는 참견은 하지 마. 태민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너도 알겠지만 세상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한성준이 태민 앞을 막아섰어요. 손님 무슨 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위협하는 건 위협?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난 그저 충고하는 거야. 현명하게 처신하라고.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명함이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 후회하지 않을 거야. 명함을 던지듯 놓고 남자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태민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괜찮니? 한성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근데 저 사람. 태민은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거기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뱀 모양의 문양만 그려져 있었죠. 이거, 태민이 소리쳤어요. 아까 그 위조품에 있던 표시예요. 한성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맙소사. 그들이 벌써 우리를 찾아왔어. 어떻게 하죠? 일단 내 어머니께 연락해야겠다. 오늘은 집에 혼자 가면 안 돼. 한성준은 재빨리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 한성준입니다. 태민이를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전화를 끝낸 한성준은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가자. 내 차로 갈게. 차 안에서 태민은 계속 생각했어요. 뱀 문양, 위조 조직, 위협하는 남자.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죠. 아빠도 이런 일을 겪으셨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은서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민아. 엄마는 태민을 꼭 안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한성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한성준은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은서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그만둬야 해요.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요. 엄마, 안 돼. 이건 너무 위험해.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성준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어떻게요? 그 사람들이 조직이라면서요. 그래서 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계속 위조품을 만들 거예요. 은서는 얼굴을 감쌌어요. 또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족에게만. 태민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전 아빠처럼 용감하게 맞설 거예요. 태민아. 그리고 혼자가 아니잖아요. 사장님도 계시고. 한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전현수 선배와의 약속을 지킬 겁니다. 은서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아들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죠. 정말 안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한성준이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네. 태민과 은서가 동시에 놀랐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 넓어서요. 게스트룸도 있고 서로 가까이 있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은서는 당황했어요. 그건 너무 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한성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 5년 전 아내와 이혼했어요. 딸도 아내를 따라갔고 목소리가 쓸쓸해졌어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 누군가 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죠. 태민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 그러는 게 어때요? 정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은서는 고민했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아들의 안전이 우선이었죠. 그럼 며칠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태민과 은서는 필요한 짐을 챙겨 한성준의 집으로 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우와. 태민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넓은 거실, 큰 창문, 멋진 가구들. 불편한 거 있으면 뭐든 말해요. 한성준이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은서는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서두르지 마세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계세요. 태민은 새로운 환경이 신기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죠. 우리를 쫓는 사람들. 정체가 뭘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생각이 났어요. 아빠, 저희를 지켜주세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태민은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히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더 강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한성준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태민이 감탄했어요. 요리가 취미예요. 한성준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은서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 요리를 잘하시네요. 혼자 살다 보니 늘게 됐죠.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태민은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한성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죠. 오늘은 학교 끝나고 바로 가게로 와. 네. 그리고 혼자 다니지 말고. 알겠어요. 태민이 학교로 떠난 뒤 은서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아니에요. 저도 좋아요. 한성준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텅 빈 집의 생기가 도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성준 사장님이시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누구시죠? 어제 경고했는데 듣지 않으셨네요. 한성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들, 그 꼬마를 계속 곁에 둘 거면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협박하는 겁니까? 충고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전화가 끊어졌어요. 한성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아. 태민이와 은서 씨는 내가 지킨다. 그는 결심을 다졌어요. 숨겨진 그림자가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은 언제나 어둠을 이기는 법이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성준의 집에서 지내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태민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감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한성준이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박철민입니다. 약속대로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회색 코트를 입은 모습이 영화 속 탐정 같았어요. 사설탐정 박철민입니다.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죠. 은서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제가 부탁했습니다. 한성준이 대답했어요. 3년 전 일을 조사해달라고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태민은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아빠 얘기인가요? 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현수 씨의 죽음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어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뭘 발견하셨다고요?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박철민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살인이었습니다. 쨍그랑 은서가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민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이에요. 은서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은 분명히 교통사고라고. 경찰도 속았습니다. 아니, 속은 척 했을 수도 있죠. 박철민은 사진 여러 장을 꺼냈어요. 이게 사고 현장 사진입니다. 보세요.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었습니다. 빗길, 부서진 차, 그리고 브레이크 자국이 없어요. 한성준이 놀라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급작스런 사고였다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텐데 흔적이 전혀 없죠. 박철민은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김현수 씨가 죽기 일주일 전에 쓴 일기예요. 태민이 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글씨가 보이자 눈물이 났습니다. 대규모 위조 조직을 발견했다. 수장은 장대호라는 자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묵살당했다. 누군가 나를 미행하는 것 같다. 가족이 위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태민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장대호. 그자가 위조 조직의 우두머리입니다. 박철민이 사진을 하나 더 꺼냈어요. 50대 중반, 겉으로는 무역회사 사장이지만 실제로는 국제보석 위조 조직을 운영하죠. 사진 속 남자는 인상이 차가웠습니다. 뱀처럼 날카로운 눈이 특히 무서웠어요. 이 조직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대한 조직이. 한성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은서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수 씨가 정말 그들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박철민의 목소리에도 안타까움이 묻어났죠. 태민은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죠. 복수할 거예요. 태민아. 은서가 놀라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아빠를 죽인 사람들 절대 용서 못해요. 태민의 눈에는 불꽃이 타올랐어요. 한성준이 태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태민아, 진정해.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아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어. 한성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법으로 심판받게 하는 거야. 증거를 모아서 말이지. 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곧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겁니다. 은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잡을 겁니다. 한성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때 한성준이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죠. 5년 전 동업자에게 배신당했어요. 한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간 함께 일한 친구였는데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도망갔죠.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아내도 그때 떠났습니다. 제가 무능하다면서. 은서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더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같은 아픔을 아니까. 한성준은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태민이와 어머니는 제게 새로운 가족 같아요. 꼭 지킬 겁니다. 태민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성준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사장님, 이제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냥 삼촌이라고 해. 삼촌. 태민은 그 말이 어색하면서도 좋았어요. 박철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곧 좋은 소식 전하겠어요. 감사합니다. 한성준이 인사했어요. 박철민이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태민아, 엄마가 미안해. 왜요, 엄마?
아빠 얘기를 숨긴 것도, 내가 보석이라는 걸 막으려 한 것도,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그저 내가 안전하길 바랐을 뿐이야. 태미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알아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한성준도 다가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현수 씨의 억울함도 풀고 악당들도 잡고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진짜 가족처럼. 그날 밤 태미는 일기를 썼습니다. 아빠, 이제 알았어요. 아빠가 왜 목숨 걸고 싸웠는지. 저도 아빠처럼 용감하게 싸울게요. 엄마도 삼촌도 함께해요. 우린 이길 거예요. 꼭이요. 창밖의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현수가 하늘에서 지켜보는 것처럼요. 일주일 후 박철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죠. 장대호가 비밀 경매를 연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거실에 모인 세 사람은 숨을 죽였어요. 내일 밤 11시 강남 호텔 지하에서요. 박철민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VIP들만 초대받는 비밀 경매죠. 위조품을 진품으로 속여 파는 겁니다. 한성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잡을 기회네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경비가 삼엄하고 그래도 가야 해요. 태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의 원수를 갚을 기회예요. 은서가 불안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태민아, 너무 위험해. 그냥 경찰에. 경찰은 이미 매수됐어요. 아빠 일기에 나와 있잖아요. 태민의 말이 맞았습니다. 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제가 믿을 만한 형사 몇 명과 따로 연락했습니다. 그럼 작전을 세워야겠네요. 한성준이 종이를 꺼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진짜로 위험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VIP 고객으로 위장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한성준이 말했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태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안 돼. 너무 어려.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가 있으면 덜 의심받아요. 박철민이 끼어들었어요. 맞습니다. 부자관계로 위장하면 자연스러울 거예요. 은서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야 해. 꼭이야.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다음 날 저녁, 태민과 한성준은 고급 정장을 입었습니다. 우와, 삼촌 멋있어요. 너도 꽤 그럴듯한데?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박철민이 작은 기계를 건넸습니다. 숨겨진 카메라예요. 옷깃에 달면 돼요. 그리고 이건 녹음기. 만약을 위해 2개 준비했습니다. 태민은 손목시계처럼 생긴 녹음기를 찼어요. 위험하면 바로 나오세요. 우리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밤 10시 반, 검은색 고급 세단이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태민과 한성준이 당당하게 내렸어요. 초대장 보여주세요. 입구의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한성준이 위조한 초대장을 내밀었어요. 김 회장님이시군요. 어서 오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샹들리에 붉은 카펫, 그리고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 저기 봐요. 태민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무대 위에 장대호가 서 있었어요.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무서운 인상이었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도 특별한 작품들을 준비했습니다. 장대호의 목소리가 홀에 울렸어요. 첫 번째 작품이 나왔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죠. 샤넬의 한정판입니다. 시작가 5천만 원. 사람들이 경쟁하듯 가격을 불렀어요. 태민은 목걸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저것도 가짜야. 속으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1억 원. 한성준이 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죠. 1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장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회장님, 훌륭한 선택이십니다. 경매가 계속됐어요. 태민은 숨겨진 카메라로 모든 걸 녹화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장대호가 특별한 물건을 꺼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붉은 벨벳 상자가 열렸어요. 눈부신 에메랄드 세트였죠. 이건 진품이에요? 태민이 놀라 중얼거렸습니다. 한성준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놀라셨죠? 가끔은 진품도 섞어야 합니다. 장대호가 교활하게 웃었어요. 진품과 가품을 섞어서 파는 게 제 비결이죠. 순간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잠깐. 누군가 수상한 낌새를 챘어요. 저 사람 처음 보는데? 한 남자가 한성준을 가리켰습니다. 태민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들켰나? 장대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김 회장, 어디서 오셨죠? 부산에서 왔습니다. 한성준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장대호는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부산, 거기 네 사람이 있는데 김 회장은 모르겠네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경비원들이 슬금슬금 다가왔어요. 신분증 좀 볼까요? 이런 곳에서 신분증을 요구하시다니. 한성준이 당황한 척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아빠, 화장실 가고 싶어요. 태민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리광부리는 아이 연기를 한 거죠. 지금 여기서? 급해요. 빨리요. 태민이 한성준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사람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애는 애네. 화장실이 어디죠? 한성준이 물었어요. 저쪽입니다만. 경비원이 대답하는 사이 두 사람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비상구로 향했어요. 저기, 잡아. 장대호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체가 완전히 들통난 거예요. 뛰어. 한성준이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죠. 막아. 나가지 못하게 해. 비상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태민은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1층 비상구가 보였어요. 하지만 문 앞에 경비원이 서 있었죠. 이제 끝이야. 경비원이 씩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쾅! 문이 밖에서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박철민과 형사들이 들이닥쳤어요. 때맞춰 오셨네요. 한성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지하 경매장은 아수라장이 됐죠. 도망쳐. 출구를 막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모든 출구를 봉쇄했으니까요. 장대호가 나타났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내 놈들. 경찰을 불렀구나. 장대호 체포한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증거가 있나? 난 그저 경매를 했을 뿐이야. 장대호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그때 태민이 손목시계를 들어 보였습니다. 다 녹음했어요. 진품과 가품을 섞어 판다고 하신 것도요. 장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녀석? 달려들려는 장대호를 형사들이 붙잡았습니다. 김현수를 죽인 것도 당신이죠? 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장대호가 멈칫했습니다. 뭐? 김현수? 제 아빠예요. 3년 전에 당신이 죽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장대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 감정사의 아들이구나. 차가운 웃음을 지었죠. 내 아비는 참 고집이 세더라.
끝까지 방해를 해서. 그래서 죽였어요? 난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데려가. 형사들이 장대호를 끌고 갔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하나둘 체포됐어요. 태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태민아, 잘했어. 한성준이 태민을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 끝났어. 내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경찰서 앞. 은서가 뛰어나왔어요. 태민아, 엄마. 모자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무서웠지?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태민은 엄마를 안심시키려 웃어 보였어요. 박철민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어요. 덕분에 큰 조직을 잡았습니다. 이제 아빠의 명예도 회복되는 거죠? 물론입니다. 김현수 씨는 영웅이었어요. 태민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태민은 엄마 손을 꼭 잡고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한성준도 곁에 있었죠. 피고인은 일어서시오. 장대호가 수갑을 찬 채 일어났습니다. 한때 거대한 조직을 이끌던 그의 모습은 이제 초라해 보였어요.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에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또한 김현수 씨의 죽음과 관련하여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태민은 숨을 죽였어요. 피고인의 지시로 인한 살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은서가 흐느꼈습니다. 3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김현수 씨는 정의로운 보석 감정사였으며 그의 희생으로 거대 범죄 조직이 드러났습니다. 판사의 말에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가 인정받았습니다. 이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대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장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민은 더 이상 그가 무섭지 않았어요.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태민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법원 밖.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김현수 씨의 유족분이시죠? 한 말씀 해주세요. 은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정의를 지킨 사람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죠. 아들 태민이가 아니었다면 진실은 묻혔을 겁니다. 자랑스러운 내 아들입니다. 태민이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죠. 한 달 후 루미에르. 축하해요, 은서 씨. 한성준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오늘부터 정식 매니저예요. 은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 은서는 밤낮으로 보석학을 공부했습니다. 태민도 옆에서 도왔어요. 엄마, 이제 편의점에서 일 안 해도 돼요. 그래. 정말 꿈만 같아. 은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낯선 손님이 들어왔어요. 혹시 김태민 군이 여기 있나요? 외국인이었습니다. 제가 김태민인데요. 반갑습니다. GIA에서 왔어요. GIA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석학 연구소였죠. 장대호 사건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건넸어요. 우리 연구소의 특별 프로그램에 초대하고 싶어요. 태민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스위스 유학 초청장이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전액 장학금입니다. 항공료와 생활비까지 모두요. 은서와 한성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보석 전문가들에게 배울 기회예요. 태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꿈 같은 기회였어요.
하지만 엄마, 은서를 바라봤어요. 엄마와 떨어져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죠. 은서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야지. 이런 기회를 놓칠 순 없어. 하지만 엄마 혼자가 아니잖아. 은서가 한성준을 바라봤어요. 한성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가족이잖아. 태민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출국 전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성준이 특별히 요리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태민아, 스위스 가서도 연락 자주 해. 당연하죠, 삼촌. 태민이 밝게 대답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도 챙기고. 은서가 걱정스럽게 당부했습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식사를 마치고 한성준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선물이야. 태민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은색 시계였어요. 뒷면을 봐. 사랑하는 조카 태민에게 마이너스 삼촌 한성준. 태민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삼촌, 감사해요. 가족이니까. 한성준이 태민을 꼭 안아줬어요. 은서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 가기 전 세 사람은 한 곳을 들렀습니다. 현수의 묘지였어요. 아침 햇살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죠. 태민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저 스위스로 유학 가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아빠처럼 훌륭한 감정사가 될게요. 약속해요. 은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대견하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한성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선배님, 약속 지켰습니다.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태민이도 은서 씨도 제가 평생 지킬게요. 묘지에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현수가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은 묘비에 꽃을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가자. 공항에 늦겠다. 한성준이 말했어요. 태민은 마지막으로 묘비를 돌아봤습니다. 아빠, 다녀올게요.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엄마, 몸 건강하세요. 너도 조심해. 아프지 말고. 은서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죠. 삼촌, 엄마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 잘 지낼 거야. 한성준이 태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태민은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 안. 태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렸지만 더 큰 설렘이 있었죠. 아빠, 저 이제 시작이에요. 주머니에서 작은 돌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남긴 유일한 유품,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어요. 언젠가 이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 거예요. 태민은 다짐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았어요. 햇빛이 날개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3년 후 스위스 취리히 공항. 청년이 된 태민이 한국행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손에는 졸업장과 자격증이 들려 있었죠. 태민아. 은서와 한성준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엄마, 삼촌. 태민은 두 사람을 꼭 안았어요. 많이 컸네. 이제 진짜 어른이야. 한성준이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왜 손을 등 뒤로 숨기니? 은서가 궁금해했어요. 태민이 환하게 웃으며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짠! 엄마한테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반지가 빛났어요. 이게 아빠가 남긴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어요.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야. 이제 시작이에요. 태민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아빠의 이름을 걸고 최고의 감정사가 될 거예요.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희미했던 빛은 이제 눈부신 광채가 되었어요. 새로운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